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무상급식 예산이 남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돈으로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지급액이 서울과 경기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교가 연기되면서 3개월분 무상급식 미사용분 가운데 시교육청이 105억 원을 들여 인천 지역 초중고 학생 31만 6천여 명에게 지원한 건 쌀꾸러미 10kg이 전부입니다. 학생 1인당 3만 3천 원 상당입니다. 타 지역 대비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추가 지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남은 예산 442억 원에 대한 지원 방법을 놓고 지난 22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이 만나 논의했습니다. 교육청은 남은 예산 전액을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경우 쌀꾸러미엔 빠졌던 유치원생까지 포함하면 학생 1인당 약 12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엔 동의하지만 지원 대상자 선정과 전액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다 군, 구 등 기초지자체의 입장도 변수.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후속 논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지급될 전망인 가운데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될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죠. 2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정책 재전환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1월 24일.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 지역의 확진자 수는 2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227명에 달합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분석해보니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등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4월부터는 전달에 비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그래프가 치솟은 시기는 5월 초. 한 달 이상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시기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대규모 집단 감염도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임을 증명해줍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시도 앞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하는 상황이 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재전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폭발적 전염력을 감안할 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고리를 지금이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2차 대유행은 언제라도 촉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도 누차 지적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의 필요성. 경제활동 위축과 학사 일정 차질 등에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느슨해진 경각심을 다시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뉴스 서주헌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전환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고위험 사각지대를 발굴해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성주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 이어 방문 판매업체와 유통물류센터, 그리고 300명 이상 수용하는 대형 학원과 뷔페식당 등을 고위험 시설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도가 높고 다수의 집단 감염이 실제 발생한 시설들입니다.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적인 방역 수칙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위험 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걸 보면 주로 해당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이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후 조치인 셈인데 구로구 콜센터와 이태원 클럽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추가 지정된 유통물류센터 역시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 감염 이후 다른 물류센터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전 이른바 고위험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에 집단 감염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 충남, 전북 등 비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위험 시설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휴가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수욕장 예약제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휴양지가 고위험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들이 많은 만큼 호텔이 많은 서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선제적인 그런 사각지대를 미리 선정을 하고 발굴을 해서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휴양지나 호텔, 그런 놀이시설 이런 거에 대한 방역 대책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6월 들어 하루 평균 20명씩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서울. 코로나19가 다시 시민들의 생활과 가까워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과 함께 고위험 시설 발굴이라는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러시아 선박은 부산항에 입항하기 전 검역 당국의 허술한 전자 검역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박에 실려 있는 냉동 수산물 검역은 안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시민 먹거리 안정이 걱정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러시아 선박은 러시아 선원들이 하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자검역을 통해 무사히 검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도착 뒤 화물 하역을 위해 부산 항만 노동자가 배에 올랐고 러시아 선원들과 접촉하는 등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 화물선은 하루 80에서 90척. 엄격한 관련 규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항만 검역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필요 인력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일단 하루에 80 내지 90척의 화물이 부산항으로 입항을 하고 있고 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전수 성선 검역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자검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해서 관련된 규정들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선박의 관련된 건강 정보들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부산시 차원에서는 일단 해수부에 건의를 했던 부분들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부분들은 가급적 성선 검역을 좀 더 강화시켜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수산업계는 이번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러시아 선박의 냉동 수산물 유통 시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앞섭니다. 이게 냉동 상태로 이렇게 유통됐을 때 안전한지 안 하는지를 먼저 거기서 치료 같은 것도 해서 먼저 선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통상적으로 하역 작업을 마친 냉동 수산물은 창고로 이동돼 전염병 등이 있는지 1단계 검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허술한 상태입니다. 뭐 세균이랑 뭐 이런 검사를 하긴 하는데 그게 뭐 이제 저희는 시료만 제공해 줄 뿐이지 검사는 검사소에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되겠죠. 전자 검역의 허술함으로 선원 등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3,000톤급 러시아 선박. 시민들 먹거리로 유통될 냉동 수산물 검역에는 허술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뉴스 김윤정입니다. 코로나19는 나이가 많을수록 치명률이 높아지죠.
80세 이상은 치명률이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이 많은 요양병원 등은 집단 감염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78%가 병원이나 요양원의 집단 감염과 관련된 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포 요양원과 광주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된 노인 24명 가운데 사망자가 9명, 이 밖에 병원 입원 환자도 감염자 31명 중에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의료기관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의 경우 55명 중에서 18명, 32%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평균 치명률 2.04%의 1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20대 이하의 사망은 한 명도 없었고 30대, 50대 각 1명이며 60대가 2명, 70대가 6명, 그리고 80대 이상이 13명입니다. 고령자 치명률은 80대 이상은 무려 26%, 감염자 4명 중 1명입니다. 70대는 9.68%로 고령자 내에서도 나이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의 핵심 방역 대상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지원 등 해당 시설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어디가 핵심적인 전장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입니다.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유행 발생 이후 대응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의 추가 확보가 관건입니다. 경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44세, 월별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로 하루 평균 13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6월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3명으로 지난 3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기뉴스 박일국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있는 남구 대명동 일대는 하루아침에 코로나19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 후 넉 달이 지났지만 상가들은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사태의 출발점이 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입구는 아직 폐쇄 명령서가 붙여져 있고 주변은 적막감만 가득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뒤편 주택가. 코로나 사태의 온상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후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마을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단절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신천지 근방의 거주지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희를 조금 꺼려하는 게 좀 있어요. 주민들끼리도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그냥 신천지 당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저도 사실 그렇고 여기 자연에 지금은 좀 편안하게 전에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빠르게 지나가고 빠르게 오고 지금 이렇게 자구를 잘 안 하고. 여전히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거 코로나19 하고 나서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해서 우리 직장 동료들 다음 달에 7월 달에 이제 한번 모이기로 지금 거의 나와서 안 해볼다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는 얼마나 자격이 있겠어요. 전부 아는데 뭐. 주변 상가들은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된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지. 이게 식당 몇 군데 하고 매점 하고 커피점 하고 완전히 끝자리를 갈 정도로 한참 지나가면 이제 아프게 코로나 끝나야 이제 아프지 뭐 있는 동안에 안 그렇게 했습니까? 이따금씩 오던 외부 손님들의 발길도 여전히 끊겨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나 혼자 난리서 노가드 일하러 갔어 지금. 같이 하다가 이래보니까 노가드 일하러 가고 나 혼자 지금 이하고 연구하고 이거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마숙 못하는 날도 있고.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대구 신천지교회 주변 마을은 코로나의 온상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뉴스 김민재입니다. 올해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자 연평도 포격 10주년이 되는 해죠.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악하면 서해오도 주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부는 이런 주민들의 고충을 덜겠다며 10년 전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은 그 약속 이후 10년, 과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첫 순서로 연평도 포격 뒤 주민들의 삶은 어떤지 들여다봅니다. 이정윤, 이형구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평화로운 섬마을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고 마을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놀란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하고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도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북한군은 12분 동안 150여 발의 포사격을 가했고 60여 발이 연평도에 떨어졌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래 민간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군사공격.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희생자도 발생했습니다.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포격 당시 육지로 나와 일정 기간 피난민 생활을 하다 다시 연평도로 돌아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이곳 연평도 주민들은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 곳곳에는 이렇게 포격의 상흔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주택들. 벽면은 파손된 채 검게 그을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화마와 포격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철제문의 유리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철골마저 휘어져 있습니다. 참혹했던 순간들이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민가 세 채를 포격한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포탄이 떨어진 흔적도 그대로입니다. 해안가 벽면이 뻥 뚫린 현장. 방사포 포탄이 떨어진 그날의 공포와 아픔이 전해집니다. 끝에 두 번째 집인데 산에가 떨어져갖고 새빨갛게 불빛이야. 근데 그래도 비껴서 우리 아들이 그냥 물 갖고 가다 물 뿌림이 그냥 해갖고서는 집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그때 하여튼 뭐 여기 뭐 정신 없었죠. 뭐 그때는 그냥 뭐 포격 났으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문도 막 열어놓고 그냥 나가고 그랬거든요. 좀 많이 잊혀지긴 했는데도 이제 또 다시 이런 저기가 또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죠. 연평도 포격이라는 큰 충격에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깜깜했어요. 진짜 일하다가 내려오는데도 진짜 포격이 날라오고 막 이러는데요. 뭐 우리 집이니까 뭐 이리 와야죠. 뭐 어떻게 처음에는 다들 안 놀랐어요. 여기 민간인들이 없으면 저기서 이북에서 포로 막 쏘고도 그러니까 민간이 들어가자 그래갖고 다 들어온 거예요. 연평도 포격 사건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픈 기억과 상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6월에 있었던 두 번의 연평해전으로 우리 군 25명이 희생됐고 10년 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장병 2명과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곳 연평도에는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띄워올립니다. 정부의 강력한 제지 방침에도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됩니다.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는 등 강하게 반발합니다.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 서해오도 상황은 어떨까? 연평도의 한 주택가, 텃밭에 앉아 찬거리를 뜯고 밭고랑 잡초를 제거합니다. 주민들은 오늘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고요한 일상을 보냅니다. 취재진을 보자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먹어보겠냐며 넉넉한 마음까지 전합니다. 네. 상수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고. 예. 네. 그런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연평도 중심 상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처마 밑에 제비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이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인기척은 들리지 않고 사람보다 제비가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에다 남북관계까지 경색되자 상권이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난리에 난리. 그게 빨리 잠재돼야 되는데 북한 그것 때문에 또 뭐 소리가 나면 또 불안해. 10년 전 폭격이 눈에 선한 주민들. 겉으론 태연해 보여도 내심 걱정이 앞서고 낫다야 빨리 나오나랑 하고 마땅히 시끄럽게 맞바로 맞았으면 불나고 소리나만 많이 불안하지. 육지에 있는 자식들은 혹여 부모가 또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입니다. 걱정이 빨리 나오라고 애들이 자녀분들은 빨리 나오라 그러고. 예, 걱정되니까. 아유 나오면 거기가 뭐 편한가. 이처럼 10년 전 상처를 안고 사는 연평도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등 위험 요소가 커지는 소식을 접할 때는 원망까지 생깁니다. 사실 우리 연평도 주민들 바로 10년 전에 폭격 맞았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어르신들은 남아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마음 아파하죠. 이게 또 뭐 언제 느닷없이 또 맞는 거 아닌가. 왜냐면 국지전이라는 거는 무슨 예고 없이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들 뭐 힘들어하고. 연평도에서 7km 떨어진 북한 장제도. 안개가 걷히자 남쪽을 향한 포문이 드러납니다. 한국전쟁과 연평해전, 연평도 폭격까지 아픈 기억이 많은 6월인지라 다시금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런데 20년 전 6월에는 평화의 희망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남북 지도자의 역사적인 만남 속에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남과 북의 자주적 통일을 다짐했고 경제적 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약속이 실현돼 6월의 아픈 기억을 모두 지우고 이 땅에 평화가 뿌리내리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번에는 연평도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점검합니다. 서해오도 특별법에는 주택 개량을 비롯한 생활 SOC 개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폭격 피해를 본 집들도 여전히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상수도가 하루에 2시간만 공급되기도 합니다. 또 용치를 비롯해 과거에 설치한 군사시설이 방치돼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이형구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연평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허숙 씨. 허 씨는 10년 전 연평도 폭격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박집에 포탄이 떨어져 그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부가 파손됐고 건물 곳곳에는 균열이 갔습니다. 하지만 폭격 사건 이후 제대로 된 보수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개량 지원을 기대했지만 균열이 생긴 곳을 메우는 땜질식 처방만 있었던 겁니다. 나날이 갈수록 여기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이게 다 이게 금가가지고 저기 위에 다른 게 이게 와서 지금 다 이게 땜빵 해주고 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균열은 더 심해졌고 결국 허 씨는 사비로 조금씩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영업집들은 해준 게 하나도 없어. 혜택이 없어요. 아, 그냥 고스란히 저것도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 3년 전에 1억 사비 들어서 또 해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포를 맞고자 한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냥 피해 없는 서민한테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또 다른 민박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폭격의 충격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집을 고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지, 좀씩 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못하니까 뭐 하자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때 이제 그때 폭격에 이제 충격 받았던 게 하자로 조금씩 나오죠. 근데 그걸 완전하게 못했으니까 계속 수리할 게 좀 많아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택 개량 지원 사업. 연평도 폭격 사건을 계기로 서해오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한 동당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은 347억 9,500만 원. 지원을 받은 주택은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일대 1,011동입니다.
올해는 61억 6천만 원을 들여 주택 154개 동의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로 제한돼 있습니다. 연평도 폭격으로 피해를 입어도 주택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백령도나 대청도 주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정작 폭격 피해를 입은 연평도 상인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셈입니다. 또 1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가운데는 건축 연수가 30년이 돼가는 주택들도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말 오래된 집에서 불편한 주거 환경을 이겨내시면서 사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로 1년 이상 거주하시고 그리고 주택이 30년 이상 된 경우에는 균열이라든지 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1000여 가구를 지금 고친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500여 가구를 좀 더 고쳐야 됩니다.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연평도에는 하루에 2시간씩 제한 급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사용할 물을 매일 2시간 동안 미리 받아둬야 하는 겁니다.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부 주민들은 지하수관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마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매년 식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10년째 나아진 게 없는 겁니다. 관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관로에서 나가 누수도육이 한 60%에서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는 누수가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면 연평도 폭격 맞으면서 포탄에 의해서 집안이 흔들려서 거기서 유격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서해오도 특별법으로 인해서 누수 관로를 빨리 교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게 정말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연평도에선 현재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뒤늦게 공사에 들어간 건데 공사 이후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공사하고 나서 뭐가 이상이 있어요? 그냥 물도 막 그냥 튀고 대추는 딱 트잖아요. 그 똥냄새가 나.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한참 있으면 안 나는데.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서해오도 특별법. 하지만 사업이 끝나는 2020년 현재 여전히 주민들은 집과 식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연평도의 한 해안가. 물이 빠지자 2m 남짓한 철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1970, 80년대에 설치한 군사시설 이른바 용치입니다. 가까이서 보자 시뻘겋게 녹슬고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상당수는 부서져 내려 겨우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밑동만 남은 것도 있는데요. 자칫 밟기라도 하면 부상이 불가피합니다. 사실 용치는 2년 전 서해오도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에 환경 피해는 물론 물길을 막아 어민들의 조업까지 마비시켰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물 흐름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옥주포항이 그 홍어잡이 전쟁기였던 옥주포항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2년이 지나도록 바뀐 게 없는 상황.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생각하는 식대로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다시 갖다 꽂을 때 진짜 꽂더라도 해야지 뭐야. 죽는 게 다 국민들. 주민 대피소를 두고 질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정부는 연평도 폭격 뒤 노후한 대피소를 이처럼 깔끔하게 정비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10년 동안 연평도 8곳을 포함한 45곳에 610억 원을 투입해 대피소를 새로 꾸몄습니다. 9년 동안 유지 관리에만 48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문제는 기존 대피소입니다. 주변은 잡초 제거도 안 돼 수풀이 무성하고 출입을 통제한 입구를 보면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한 신규 대피소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방안을 찾고 과거 대피소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왕에 만든 시설이라고 하면
평소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썼던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고 오히려 또 우범지대화되고 있고 안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 늘 위험 요소를 안고 사는 서해오도 주민들. 그래서 서해오도에 사는 것 자체가 애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을 약속한 이유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번에는 연평도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점검합니다. 연평도의 주요 산업인 꽃게는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어장 황폐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오도 특별법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이 있긴 한데 10년째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이형구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새벽 4시. 연평도 어민들이 선착장에서 출항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배 상태를 살피고 밧줄과 어망을 점검하면서 조업 채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어획량이 급감해 조업을 나가도 별 수확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시간 조업을 나가도 잘해야 본전. 기름값도 안 되는 날이 많다 보니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선주들도 많습니다. 어선들이 출항을 한 뒤 선착장에는 일부 꽃게 어선들이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주 생계가 어업 활동인 연평도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도 많이 고갈된 상태에다가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중국 어선이 수십 년간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체감하죠. 뭐 바다에 나가면 겨우 뭐 기름값이나 하고 인건비나 하고 그러고 들어오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급속도로다가 자원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앞이 좀 깜깜해요. 뭐 꽃게잡이 같은 경우는 뭐 조업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뭐 이대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좀 마음 아파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실정이죠. 꽃게 선별 작업장. 예전 같으면 한창 바쁠 시기지만 지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꽃게가 잡히지 않아 아예 일이 없는 겁니다. 서해 대표 꽃게 산지 연평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꽃게가 사라지면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작년 10분의 1 아예 안 잡히고 그나마 없는 곳에서 중국 선박들이 와서 설치해 보니까 더더욱 없고 그래요. 정말 지금 가을까지 이른다면은 연평도 거의 선조들 다 문 닫고 인천 나가야 돼. 배 묶어놓고 그 정도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어린 꽃게가 없어 자체가 꽃게 없는 게 자체가 종자가 없네 종자가. 연평해역의 꽃게 어획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어망 수급이 어렵고 어획량까지 줄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간 어획량은 지난 2018년 1,009톤에서 2019년 721톤, 올해 현재까지 46톤으로 줄었습니다. 봄어기만 보더라도 2018년 108톤에서 올해 46톤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중국 어선들이 여전히 M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싹쓸이 조업을 하며 치어까지 잡아들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해경은 지난 2017년부터 우리 어선을 지키기 위해 서해오도 특별 경비단을 창설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중국 배들이 와서 판치잖아요, 여기가. 걔네들이 이 NLL을 타가지고 한박도까지 가요, 여기서. 걔네들이 연평도에서 한박도까지 가서 야간 조업하고 저녁 아침 일출되면 그땐 연평도로 기항해서 여기서 낮에는 자는 거예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여전하고 어장 황폐화로 어획량이 줄고 있는 연평도. 연평도 포격 10년 후 주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 연평도의 한 골목. 80대 어르신이 유모차에 몸을 의지한 채 골목을 돌며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건데 이렇게 한 달을 일하면 45만 원을 손에 줍니다.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돈을 조금 줘. 많이 주면 족한데 할머니들이라고 뭐 사다도 먹고 그러다가 아프면 약도 사다 먹고 그러다 보면 그냥 모질하더라고. 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마당에 쏟아냅니다. 마늘과 감자 조금이 전부. 올해는 꽃게도 밭농사도 흉년입니다. 먹고 살려면 공공근로라도 해야 하는데 그나마도 부부 중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이제 한 집에 하나씩 시키는데 그것도 많지가 않으니까 요새는 일들이 3일 하고 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오도 특별법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해오도에 6개월 이상 살면 월 5만 원을 주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월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체감도는 미미합니다. 뭐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 5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보탬이 되겠지. 세금 내고 뭐 저기 하면 살 수 있어 힘들어. 문제는 뭘까? 먼저 서해오도 정주지원금 지급액은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이 최저시급은 4,320원에서 8,35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천지방공무원 수당과도 비교해봤습니다. 서해오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0만 원을 받아 4배가 높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청 경력직 공무원들은 특별법에 따라 월 35만 원을 받고 영종국제도시 근무자는 20만 원을 가산해 최대 11배가 높습니다. 정주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주지원금이 작게는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인천시 공무원들의 특수지 근무수당은 약 20만 원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정주지원금도 넣는 게 합당하고요. 박남춘 인천시장도 서해오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을 주요 공약에 담았습니다.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액을 높이고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행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에 행안부에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안을 건의한 게 확인됩니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만 원을, 10년 이상 거주자는 2만 원을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최저시급이 약 2배 정도 오른 점,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수당이 4배나 많은 걸 감안하면 인천시가 요구한 인상폭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1970, 80년대 인천의 중심이던 동인천역 일대는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슬럼화되고 있죠. 인천시와 LH가 동인천역 일대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거점 개발과 도시재생을 함께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2017년 2조 원대 민간자본 유치라는 장밋빛 청사진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까지.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7, 80년대 인천 최고의 번화가였던 동인천역 주변은 슬럼화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LH가 거점 연계 뉴딜 사업인 동인천역 2030 역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전면 철거 방식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국제 관문도시 인천의 중앙역으로서의 동인천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미래 인천의 이 동인천역 일대를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 중의 하나로 재육성할 필요가 있다.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를 되찾아 동인천역 일대를 젊은이들이 찾는 원도심 중심시가지로 역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크게 4가지. 국시비 300억 원을 투입해 32여 개의 마중물 사업이 추진됩니다.
역세권 상권 활성화는 송현시장과 북광장 복합 거점, 중앙시장과 노선 상가 활성화, 자율정비 기반 구축은 촉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은 근대문화유산과 지역문화자산 발굴,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지역영향 강화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 운영, 순환형 임대상가, 주민공모사업 추진 등입니다. 개발에서 제외된 존치관리구역은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개발 사업이 되겠죠. 그 사업의 형태로 우리 LH가 그만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자율정비 구간에 대해서는 존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관리하고요. 디자인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나 다양한 지원, 즉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인천시는 주민의 상실감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활성화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6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2022년 2월 완료되며 당장 내년부터 일부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내양 재개발 사업은 첫 삽도 뜨기 전부터 논란만 계속되고 있죠. 바람직한 내항 공공재생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내양 재개발. 세력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ITA는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만에 관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정책이나 이런 것을 위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정말 인천시 공무원들은 항만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항만 친수 공간 설계 단계부터 노약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을 주문했습니다. 149년 만에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가 기회가 또 이슈가 저는 내양 재개발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외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천항의 개발은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양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1, 2, 8부두는 구도심 재생형 개발로 인천 역세권 연계 복합상가, 수상 레포츠, 시민 친수 공간을 3, 4, 5부두는 글로벌 비즈니스형 개발로 팩토리 아울렛, 한중 열차 페리 터미널을 6, 7부두는 친수 레저 활동용 개발로 월미도와 해양박물관 연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내양 재개발 대표 단체인 인천 내양 민회 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례도 논의됐습니다. 시민단체는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주도한 1단계 재개발은 LCT, 센텀시티,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으로 대표되는 기획부동산 난개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법과 입찰을 해놓으니까 그 들어오는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도 변경을 자꾸 시켜달라는 거예요. 용적률 공표를 다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된다. 분양 방식은 한꺼번에 다 끌고 손 털라는 거예요. 빨리 돈 벌리고 골치 아픈 거 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분양가를 설정하고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 이익을 슬럼화된 지역 재투자와 지역 환원 방법을 위해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수도권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